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난 몇 년간을 유네스코에서의 활동들을 회고해 본다면요,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엔 중남미 지역의 몬테비디오 지역에서요,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교육에 있어서 연구에서 그리고 공동체 서비스에서의 활동들을 도모했었습니다. 또 2018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아프리카 대학을 대상으로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무형유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다라고는 프로그램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또 엔카트, 유럽 예술 행정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네스코의 컨설팅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엔카트에서는 이 같은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엔카트에서는 무형유산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이미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엔카트에서는 무형유산 프로그램 매핑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40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유럽에 존재하고 있다. 무형유산 관련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권고안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예술 행정 네트워크에서는 고등교육 커리큘럼에 무형유산을 반영하도록 권고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교차 평가를 통해서 유럽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 유럽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안하셔야 될 것은요, 모든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들 흰색으로 국경이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공식 언어에 따라서 언어가 조사가 진행되었고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의 국가들 같은 경우 영어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식 언어 쪽에서의 프로그램 더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맥락 그림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봤을 때는요, 146개의 프로그램이 모든 층위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이 무형유산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들 주제 내지는 이들 모듈에는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든지 내지는 등가할 수 있을 만한 용어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키,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고 했을 때 몇 가지 주제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 주제별로 저희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즉 무형유산 관련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든가 내지는 부차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제목들이 여기 나와 있으면 보시겠습니다만 어떤 경우 제목이 예를 들어서 인문학인 경우고요. 그리고 이 신문 방송학이라든가 내지는 인류학 이런 쪽 부분으로 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른 수준에서 나오고 학부 그리고 대학원 과정들이 망라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좀 더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요, 각각의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형유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입니다. 유럽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경우는 석사학위 과정입니다. 하지만 또 하위 학부 과정도 있고요. 또 박사 과정에도 개설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매핑 작업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전체 무형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3,179개 프로그램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프로그램 숫자는요, 11,772개입니다. 그중에서 3,179개에 해당한다는 것이고요. 146개 프로그램이 지금 무형유산 관련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6개만이 완전히 전적으로 무형유산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대학에서만이 모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비교해 봤을 때 파트리모앙 임마테리얼, 영어로 intangible heritage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ICH 그 무형유산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프로그램 4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번 발표의 기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7월 17일 기준으로 우리가 회원 기관들과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 토론과 같은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요. 이 질문들에는 답을 구했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보시죠. 코로나19 팬데믹은 고등교육 네트워크 및 회원기관 그리고 전문가 개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가 되겠습니다.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기관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참석자들은요. 대학에서는 모든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포맷으로 전환해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등교육 기관들은 현재 앞으로는 혼합 포맷, 즉 대면 비대면 혼합 포맷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온라인 프로그램보다는요. 또 다른 사례로서 창의적인 전문가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분야들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들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자신들의 통상적인 과업에 대해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었던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논의와 관련돼서 제기됐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비상사태, 컨틴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오는 지역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학들이 해외 유학생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무형유산과 관련해서는요. 현지 조사가 필드워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에게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데서 현지 조사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무형유산을 보호한다는 것은요. 참여형 작업이라든가 개인 접촉이라든가 출장들을 요구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현지 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과업 중에서요. 지역사회에 관련된 고민들도 또 있습니다.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데서 공동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 비공식적인 교육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가 상당히 고립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과업으로 생각한다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조직화 작업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지역사회 간에서의 정보의 흐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수준에서는요.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마을의 축제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 사회적인 전통이 있고요. 또 무형유산을 수호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취소되는 상태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조건에 대해서 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 기관들 같은 경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중적인 상황이다라고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와 고등교육기관을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지금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자원들 같은 경우는요. 기관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같은 자원의 가용성을 누리고 있는가 그와 관련해서는요. 고등교육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무형유산의 상황 일반적으로 고려봤을 때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요. 유사한 방법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액티브 네트워크가 어떻게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을 때 청년들은 무형유산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고 했을 때요. 이들은 대부분 무형유산 연구 또는 유사 분야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참석자들이 이 같은 활동 관련자들이요 여러 다른 부문에서 왔고 다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다가가시니까 그 자신들이 그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무형유산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다가가시는가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기관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방식으로 그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청년층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요. 마스트리트 대학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시청이라든가 그리고 또 림보르에서의 프로빈스에서의 노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부터 함께 와서요. 마스트리트 시에 왔는데요. 마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무형유산 같은 경우 활동들이 풍부합니다. 유럽에 대해서 고민했다라고 하고요. 이 학생들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영감을 받아서요. 공동의 유럽 패션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ICH 무형유산에 의해서 그 감명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추진이 됐던 것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학생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요. 참여를 하고 무형유산 활동들에서 이런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저희 그 네트워크 멤버 기관 중에서요. 우리 그 문화 전문가들이 격차를 세대 간에 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유럽연합에서의 상황은 그 다른 세계의 상황과 다르다. 또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 정보를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 그리고 또 고등교육 네트워크를 무형유산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그 공동체라든가 보유자라든가 광범한 대중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요. 회원 기관들이 논의를 한 결과 이것이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역 사회에서 무형유산을 잘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간주되고 있는 그 기관에서요. 무형유산 사무소를 통해서 이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형유산 사무소에서는요. 또 대학과 관련된 과정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 그리고 대학 간에서의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서요. 대학들의 사례가 있는데요. 유네스코와 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들은 실크 제조 전통을 지키기 위한 협력 과정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관광들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도모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주제로 해서 이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섯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 회원 기관들이 또 교량을 찾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하고요. 무형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결점을 찾아야 될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게 추진되었는데요. 유네스코가 통상적으로는요. 단일 포럼을 통해서요.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요. 그 청년 연구자들의 포럼과 함께 무형유산을 연구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청년 전문가들의 세계 무형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그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 사회에서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 연구자들에게서는요 개안을 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지식을 통해서 이게 당연하게 자신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들의 그 인식을 무형유산과 관련해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예술적인 창의적인 활동이라든가 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초학제적인 노력, 다학제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형유산을 어떻게 다른 부분들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요. 그
청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보편적인 모델, 보편적인 관을 가지고 지식을 무형 유선을 통해서 관련해서 전파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창의성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가능성, 변화와 진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창조된 개념인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문화 유산이라는 것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만들어낸 개념으로서 등장했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온 것인가 기원을 살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년층에 더 잘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